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 세 파트로 나눠서 배운다. 10년대 단위로 끊어서 배운다. 이런 얘기 했었죠.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까지 지난 시간에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930, 40년대를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배운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1910년대는 지배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압적으로 통치를 한다. 그게 이제 무단 통치였고, 그때 이제 뭐 헌병경찰제, 뭐 직결처분권, 아니면 태형령 이런 얘기 했었죠.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1920년대는 그 1920년대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1919년도에 3.1운동의 그 전국적인 독립운동에 있다. 따라서 그 뒤로 일본은 그런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해서는 조선인들을 통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약간은 기만적인 착한 척을 하지만 닥프라인 그런 문화 통치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게 또 변화를 맞는 계기가 1929년이죠. 그래서 1930년대 넘어오면 3, 40년대 드디어 전쟁의 시대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전쟁의 시대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 맞게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어, 병참 기지라고 하는 건 제가 이런 비유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죠? 제가 그 게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파밍이라는 개념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어 내가 이 전투 그 이제 총 쏘는 게임이니까 내가 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총이나 탄약이나 구급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고 다니는 줍고 다니는 그런 걸 이제 파밍한다고 알거든요. 병참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병참이. 그래서 병참이라고 하는 건 전투를 치르고 있는 전쟁터, 그 전투 현장에 거기서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자들을 만들고 생산하고 거기에 보내주는 그런 게 병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급을 생각하시면 돼요. 병참 보급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일본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전쟁터로 보내주는 그 기지로 한국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본은 전쟁을 왜 시작했는가? 그게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요거죠. 우리가 식민지를 전체 세 파트로 나눠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세 파트로 나누는 거니까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오는 그 변화의 기점은 이제 1919년에 3.1 운동이었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에서 1930, 40년대로 넘어오는 그 변화의 기점은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저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죠. 대응할 수 있는 나라들은 이제 뭐 돈이 정부에 많거나 아니면 식민지가 충분히 있거나 그런 나라들이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돈이 충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 작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정부에 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들끼리 이제 자기와 식민지들끼리 그렇게 블록 경제를 형성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특혜를 주고 그런 식으로 교역을 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대응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가진 식민지도 부족하고 정부에 돈도 많이 없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 대공황을 대응하는 걸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중에서 다는 아니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 그렇게 경제 대공황을 대응하기를 힘들어했었던 경제 대공황에 대응을 잘 못했던 나라들 중에서 한 세 개의 나라 정도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경제 대공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일본이 전쟁의 시대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사실 일본은 1920년대 내내 경제 위기를 겪어요. 일본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많은 유럽 국가의 공장들이 이제 군수용품을, 전쟁용품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빈틈을, 그러니까 전쟁용품을 생산하더라도 일상용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공장들이 워낙 전쟁용품만 생산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일상용품들을 일본이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공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유럽의 공장들이 다시 일상용품을 생산하는 걸로 돌아가니까 이제 일본의 어떤 공업화가 다시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일본의 20년대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한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또 관동 대지진을 겪으면서 20년대에 굉장히 큰 경제 위기를 겪어요. 그런 것들이 일본의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1920년대 내내 일본은 경제 위기를 계속 겪긴 했었어요. 뭐 원래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1929년, 20년대 끝자락에 경제 대공황을 거치게 되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든 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를 침략하게 되는데,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만주 침략,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이런 순서인데, 요게 지도를 놓고 상상해 보시면은 저 순서가 딱딱딱 맞아요. 일단 31년도에 만주 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7년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다음에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누구를 상대로 싸운 것이냐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둘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요거는 청나라라고 안 하네요. 무슨 차이냐면, 청이 아니고 요 시기에는 우리가 작년에 배웠겠지만 우리가 3.1 운동을 하던 그 시점쯤에 이제 중국은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순원을 주도로 하는 중화혁명당이 이제 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신해혁명을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신해혁명을 성공시키고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공화정의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중화민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일본은 이 중화민국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첫 번째 침략 지역은 여기겠죠. 여기가 만주예요, 여기가. 그래서 만주 침략이라고 하는 거고, 만주는 성공적으로 차지합니다. 성공적으로 차지하는데 만주를 차지한 것까지도 경제 극복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지역을 침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본토를 침략해요. 이게 이제 중일 전쟁이죠. 근데 중일 전쟁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국은 크잖아요. 근데 이걸 다 먹으려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청일 전쟁은 쉽게 이겨놓고 왜 중일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쟁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청일 전쟁은 어때요? 청일 전쟁은 청나라를 먹기 위한 전쟁이 아니죠. 조선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서 청나라보다 세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청나라보다 세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조선은 내 거야. 그럼 목표 달성이에요. 그래서 청일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중일 전쟁은 그게 아니고 중국을 아예 무너뜨리고 중국 전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인데, 중국이 워낙 넓고 중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 예를 들어서 목재, 나무나 아니면 석유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목재나 석유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남아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동남아를 공격할 때 공격 범주 안에 뭐 어디가 들어가냐면 필리핀이 들어갔던 게 문제예요. 필리핀도 공격을 하게 돼요. 석유랑 목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필리핀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 태평양 전체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게 이제 일본이 마지막 단계로 치렀던 태평양 전쟁이고요. 이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묶어서 2차 세계대전의 한 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유럽에서 한 축,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과 함께 중국 태평양 이 지역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축.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점점점 자신들의 전선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자원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이제 전쟁에 갖다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쟁 물자들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들을 많이 세워요. 공장들을 많이 세우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일본이 이 전쟁을 위해서 공장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이런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당연히 북한보단 남한 중심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일본 애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하는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운다면 남한 지역에 많이 세우겠어요? 북한 지역에 많이 세우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라도에 세우겠어? 함경도에 세우겠어요? 당연히 북한 지역에 많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가깝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지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쟁을 여기서 치르는데 어디 갔어? 전쟁을 여기서 치르는데 공장을 여기다가 세우지 여기다가 세우겠어요? 공장은 여기다 세운단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지하 자원도 북한이 훨씬 더 많아요. 석탄이나 이런 것들 거의 북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캐는 곳들도 거의 강원도에 있거든요. 거의 이제 북쪽에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지하 자원의 양을 봐도 그렇고 자기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의 전쟁터와의 거리를 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공장은 북한 지역에 세워져요. 이게 어느 정도 격차냐면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하죠. 광복 이후에는 북한이랑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전력을 끊으면 전기 공급을 끊으면 우리는 전기 없이 생활해야 됐을 정도로 격차가 컸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을 겪죠. 6.25 전쟁 때는 그 어떤 폭격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설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6.25 전쟁 휴전 맺은 직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그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200위권 바뀌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6.25 전쟁은 거의 모든 산업시설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6.25 전쟁을 거친 뒤에도 일본이 만들어준 산업화 시설을 바탕으로 발달했다. 이거는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로 일본 애들이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다 만든다. 근데 우리 남한의 산업화는 일본이 만들어준 산업화를 토대로 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6.25 전쟁을 거친 뒤로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역시도 역시 일제강점기 1930, 40년대 일본이 만들어준 산업화 시설로 우리가 산업화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장은 북한에 세웠다. 두 번째 6.25 때 다 파괴됐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어떤 이 당시에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만든 산업시설이 우리의 산업화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모든 공장들이 북한에다 설치가 돼요. 그래서 산업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를 써도 일본인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복지도 좋고 그다음에 한국인 노동자한테는 월급도 조금 주고 힘든 일 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산업 발전의 불균형도 문제가 됐었고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지금 일본은 전쟁에다가 우리를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랑 한 팀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한 팀이 돼서 일본이 치르는 전쟁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건 그건데 이게 이제 순조롭게 되려면 우리가 배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를 전쟁에 끌어다 쓸 거고 우리랑 한 팀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완전히 충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얘들이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도 못하게 당연히 자기 자신들은 일본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이 전쟁에 일본한테 완전히 충성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1930, 40년대에 많이 쓰게 돼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제가 국민학교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2학년 끝나고 3학년 넘어왔을 때로 기억하는데 원래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원래 국민학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국민학교라는 표현이 어디서 오냐면 제가 좀 띄어쓰기를 이상하게 하죠. 여기서 와요. 황국신민학교. 이 황국신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천황이에요. 천황.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의 신하로서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천황이 나라를 지배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충성을 바치는 그런 걸 황국신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국민을 길러내는 곳이 황국신민학교인 거지. 그게 이제 줄임말로 국민학교인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당시의 정책을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해요. 즉 한국인들을 천황이 지배하는 국가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한국시민화 정책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인들을 정신부터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되게 다양하고 치사스러운 정책들이 막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저런 정책들을 볼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상황은 대체로 중일 전쟁 뒤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만주는 쉽게 차지한다고. 근데 중일 전쟁이 일본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 힘든 전쟁이에요. 왜냐면 중국은 어때요? 넓죠. 사람도 많죠. 당시에 일본을 상대로 싸우면서 중국을 이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 혁명을 이제 성공리에 국共내전을 성공리에 이끄는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인데 당시에 모택동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일본과의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가 일본보다 기술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일본한테는 중일 전쟁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넓은 영토를 먹어야 되고 너무너무 많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전쟁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중일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어떤 강압적인 정책들, 아예 스스로 한국인으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민족 의식을 없애는 데 있다. 스스로를 아예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데 이 정책들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내용들을 이제 볼 텐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다 이 사람들의 민족성을 아예 말살하고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서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하나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선일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잠시만요. 내선일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이 두 소년이 뛰어가는 그림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앞서가는 친구, 요 친구의 옷에 쓰여 있는 게 이게 안내자예요. 이게 안내자라서 이건 일본 본국을 얘기해요. 일본 본국을 얘기하고 이게 조선의 선자예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협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너네들이 스스로를 조선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한 몸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한다고 하는데, 요게 신사예요. 본 적 있을걸? 그 일본은 신도라는 전통 종교가 있어요. 신도라는 전통 종교가 있는데, 그 신도라는 전통 종교의 사원이 신사예요. 신사고 사실은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 문화에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게 종교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도 일본의 전통 종교를 일부러 믿도록 하고 이 종교를 퍼뜨림으로써 이제 일본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완전히 문화적으로도 일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동네마다 신사라는 저 일본 전통 종교의 사원을 세워놓고 억지로 막 참배를 강요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황국 신민 서사. 서사면 글이죠. 그래서 암송은 외워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황국 신민으로서 천황에게 충성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제 매일매일 암송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송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뭐 쭈르륵 나와 있는데 뭐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황국 신민이며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하자. 우리 황국 신민은 서로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양성하여 황도를 선양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천황께 충성을 드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천황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외우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궁성요배라고 해서 일본의 천황이 살고 계신 방향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매일같이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참 어이가 없죠. 그죠? 아무튼 이런 모습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역시 민족성을 없애는 건 그들이 그 민족이었다라는 걸 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민족이 내가 이 민족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한 민족에 속한다라는 걸 감정적으로 가장 느끼게 해주는 건 역시 역사와 언어죠. 그래서 역사 교육과 언어 교육을 못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잊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좋은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 민족의 한 민족에 속해 있다라는 걸 감정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가장 민족성을 느끼게 만드는 그 소재인 어떤 역사와 언어를 못 가르치게 하는 거죠. 한국의 역사를 못 가르치게 하고 한국의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걸 가르치는 걸 금지시키고요.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만 쓰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글 신문이나 잡지도 폐간되는 모습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내에서 그래도 조금 제한이 있지만 신문을 만들어 볼 수라도 있었던 그런 시기는 1920년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시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빠르고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죠. 강태진 이런 식으로 성 한두 글자에 이름 한두 글자 이런 식으로 한국인 누가 봐도 한국인 스타일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름을 뭐 이렇게 뭐 낮과 밤이 하루까시 뭐 이런 식으로 지으면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점점점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니 내가 갑자기 내가 내 이름으로 강태신으로 한 30년 40년 살아왔는데 어느 해부터 내가 뭐 무라카와 뭐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일본인이라고 생각할까? 본인은 아닐 수 있죠. 본인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자식 세대부터는 정말 위태로워져요. 왜냐면 봐봐요. 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내 자식한테 처음부터 아예 이름을 고치는 게 아니죠. 새로 태어난 애는 아예 일본식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내가 애 앞에서는 그리고 항상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항상 일본어를 써야 되고 그럼 얘는 자기 일본식 이름을 받고 태어나서 항상 일본어에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배우지도 못하고 그럼 얘는 스스로를 정체성을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되고 얘가 또 나중에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정말 아예 민족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이게 되게 정신적으로 강한 압박을 주는 그런 정책들인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제 전쟁에 갖다 쓰기 위해서 전쟁에 갖다 쓴다면 뭐를 갖다 쓸 수 있겠어요? 그 나라에서 나는 물자들, 사람들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병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나라의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 쓰는 걸 이제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사로도 끌어다 쓰고 노동력으로도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자들도 그게 쌀이 됐던 뭐 금속성이 됐던 다 끌어다 쓰는 걸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자신들이 부족한 병력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원병제는 말 그대로 지원을 받는 건데 저 지원병제가 발동되고 나서 친일파들의 시기가 제일 두드러집니다. 막 이렇게 그 지식인들, 친일파 지식인들 글을 좀 쓴다는 사람들이 막 이제 입대를 권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걸로도 지원병이 잘 안 모이니까 학도지원병제가 모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건 학생들에게. 그래서 담임들이 무턱대고 그냥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을 보고 나면 학도지원병 신청서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거의 반강제로 이렇게 전쟁에 보내는 게 학도지원병제고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징병제를 적용하는 거죠. 무조건 입대해라. 어, 입대하는 게 의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국민징용령, 여자정신 근로령은 이건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병사로 징발하면 병사로 갖다 쓰면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거죠. 노동력. 근데 이거를 여자정신근로령 이걸 위안부랑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위안부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여자정신근로령은 위안부가 아니고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저걸 헷갈리실 법한 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그 당시에 위안부로 끌고 갔을 때 처음에는 저걸로 많이 속였어요. 너 일하러 가는 거야. 너 공장 같은 데 일하러 가는 거고 거기는 되게 월급도 세고 거기는 숙식을 제공해 줘. 거기서 네가 먹고 자고 할 수 있어. 그럼 너는 버는 돈을 네가 쓸 일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해주니까 네가 쓸 일이 없고 그 돈을 다 집으로 보낼 수 있어. 그럼 너 지금 너희 부모님 너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네가 공장 가서 일하면 네가 그 받은 월급 다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얼마나 효도하는 거니. 그런 식으로 속여서 끌고 가 보면 거기가 위안부고 이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님들이 자기의 피해를 진술할 때 나를 무슨 정신근로령 이런 걸로 끌고 갔어 하시는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혼동이 많이 있는데 여자 정신근로령은 저건 노동력을 징발하는 내용이고요. 위안부는 따로입니다. 따로. 위안부는 따로고 위안부는 좀 이따 다른 추가적인 자료들로 얘기할게요. 아무튼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거 여기서 잠깐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출제랑 식량배급제는 커플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공출제라는 건 뭐냐면 농민들한테 쌀을 이제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세금 내고 그러고 이제 자기들 가족들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양만 내라 이게 아니라 얼마를 생산했든 싹 다 내라는 거예요. 싹 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가족들 먹을 것도 남기지 말고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내고 그다음에 가족들 먹을 건 정부에서 받아가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쌀을 내도록 하는 게 공출제고요. 정부에서 받아가도록 하는 게 식량 배급제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쥐똥만큼 주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공출제 내지는 식량 배급제, 고 이제 하나의 묶음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 중에서는 역시 뭐 총 만들고 탄약, 미사일, 포탄 이런 거 만들려면 철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막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철로 된 물건들, 절의 불상이나 뭐 아니면 교회의 종, 아니면 일반 가정의 놋그릇, 수저 이런 쇠붙이들, 금속성 물질들을 엄청 많이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제징용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되게 많은 특히나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분들은 당연하게도 일본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그런 일들을 해요. 당시에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 중에 가장 힘들다고 꼽을 수 있는 게 탄광. 탄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 광물 자원을 캐내는 가장 위험하고 힘들죠. 그 다음이 의외로 저거예요. 그 비행기 착륙장. 비행기 착륙장을 닦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왜 그러냐면 너무 뜨거워요. 날은 너무 더운데 아스팔트가 쫙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고 이렇게 빛을 가려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아스팔트를 쫙 깔고 있으면 그 아스팔트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햇빛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햇빛이 내리쬐는데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건 없고 나는 이 까만색 아스팔트가 햇빛을 다 받아서 막 뜨거워지고 있는 걸 감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샌드위치로 막 열이 가해지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막 물도 잘 안 줘요. 왜냐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똑 끌고 오면 되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이 뭐 죽거나 말거나 별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죽으면 시체 치우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켰고 월급도 준다곤 하지만 뭐 안 주는 경우들이 태반이고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징용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분명한 전쟁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위안부는 이제는 이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게 어떤 거였는지. 근데 그 제가 학창 시절에는 사실 제대로 된 용어로 배우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유니세프라고 아시죠? 유엔 산하기관 중에 이제 아동 보호, 아니면 교육, 아니면 이제 소중한 인류의 유물유적 보호 이런 거에 힘쓰는 기관이 이제 유엔 산하에 유니세프라고 있는데 유니세프에서는 꼭 이제 저 위안부의 피해 당사 국가들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피해를 겪었던 나라들은 당연하겠지만 피해를 겪었던 나라가 아니더라도 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의 위안부 운영은 조금 적극적으로 가르치도록 권고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특별한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어 그때 유니세프가 위안부를 가르칠 때는 이 용어를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용어가 뭐냐면 요거예요. 섹스 슬레이버리. 이 용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성노예라는 뜻이죠. 성노예. 성노예라는 뜻이고 유니세프가 위안부를 피해 국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 세계 나라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범죄라서 그래요.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상황에서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사례는 20세기까지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굉장히 흔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폭력적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이 잘 작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강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부대가 적진의 이 지역을 점령했어. 그러면 적진에 내가 너무 힘들고 이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싸워왔다 보니까 그 적인 나라의 일반 국민까지도 적으로 감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해버려도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상태이고 그런 심리 상태인데 여성이 보여. 그래서 이제 강간을 우발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는 그런 강간 행위를 저질렀으면은 저지른 병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고 책임을 뒤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유야무야 막는다는 거죠. 사기가 떨어질까 봐. 그죠? 어, 그런 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 위안부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위안부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분이 이제 오카무라 야스지 이분이 위안부를 처음 창설했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하시는 분인데 어,
이분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간간이 우발적인 범죄로 벌어졌는데 그걸 방치하는 수준이 아니고 일본이 정부가 정부 권력을 이용해서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이 위안부에 이 성노예에 동원될 여성들을 사실상 납치의 수준으로 불법적으로 끌고 왔고 납치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일을 한다는 그런 사기를 당하고 온 거고요. 이게 소문이 퍼지고 이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폭력행위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납치의 성격으로 여성들을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동원해서 공급을 했고 그래서 군대가 집단 강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일본 정부가 주도한 집단 강간이고 정부가 상대 국가 아무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전쟁 상대 국가의 민간인 여성에 대해서 이건 전쟁 상대 국가도 아니죠.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죠. 전쟁 상대 국가가 아니고. 자기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여성들에 대해서 강제로 동원해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해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집단 강간한 사례는 이 사례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권력을 동원해서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해 와서 조직적으로 집단 강간을 저질렀다라는 게 위안부의 정확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안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이 이제 중일 전쟁 치르면서 중국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동남아 공격하면서 동남아 많은 지역들, 그다음에 더 아래 뉴질랜드, 호주까지도 내려가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다 이제 여성들을 납치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도 이제 조선족 여성이나 중국인 여성이나 아니면 저 동남아 계열이나 이런 계열에 굉장히 피해 여성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위안부 피해 여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하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피해자가 비율적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일본한테 사과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국력을 가진 나라도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기도 해요.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얘기하기 쉽겠어요.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학순 할머님 이분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신이 젊었던 것도 아니죠. 어렸던 보통 10대 후반에 끌고 가니까 16, 17, 18 이렇게 끌고 가니까 어, 요때 끌려가서 위안부 그런 성적 피해와 성적 고문을 당했다라는 걸 매스미디어라고 하죠. 언론 매체에 처음 진술하셨던 분이 이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몰랐던 건 아니지만 위안부 할머님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본인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정절을 잃은 거잖아. 순결을 잃은 거잖아. 약간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울 줄 알아야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던 시기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인식이죠. 잘못된 인식인데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문제나 어떤 소재에 대해서 그 인식이 바람직하게 조성이 되려면 반드시 공개적이고 되게 긴 시간의 토론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열어놓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야 나도 해왔던 생각이 저 사람의 비판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교정하기도 하고 그래야 바람직한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건을 누군가가 뚜껑을 열고 수면 위로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서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야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김학순 할머님이 언론 매체에다 대고 내가 어렸던 시절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분도 굉장히 이걸 얘기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압박이 컸을 거예요. 본인이 느꼈던 수치심이 너무 클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수치심을 이대로 그냥 나만의 수치심으로 남겨두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걸 내가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나와 같은 피해를 가지신 분들에게 이 사회가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올바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용기를 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포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김학순 할머님은 반드시 꼭 기억을 뭐 시험 문제에 내고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김학순 할머님의 가치는 반드시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문을 열어주신 큰 용기를 내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결국 앞에 고짜 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돌아가셨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그 병자호란 때 이후로 사실상 오랜만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이 시기에 또 조혼 풍습이 생겨요. 왜냐면 결혼을 한 여자는 잘 안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로 끌려갈까 봐 미리미리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 당시에 또 다행히 위안부는 안 끌려갔지만 자기가 이제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 16, 17, 18 이런 나이에 이제 시집을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해외 언론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 건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어, 근데 반대로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해외 언론이 위안부를 왜 성노예라고 기술할까요? 왜겠어요? 세계 학계의 공통된 입장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피해 나라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나 뭐 아니면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문제를 연구하는 세계 석학들이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이건 일본 정부가 강제적으로 일본의 정부의 권력을 동원해서 여성들을 이제 군대에 공급하고 조직적으로 이제 집단 강간을 했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노예로 봐야 바람직하다라는 학술적 의견들을 내고 있고, 해외 언론들은 그런 학자들의 학술적 의견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죠. 유니세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일본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걸 이런 태도로 일관하니까 사과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할머님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 집회를 이제 코로나도 끝나서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막 천 몇백 회를 연 걸로 아는데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수요 집회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이제 소녀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너무 나쁜 생각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도 우리를 식민 지배했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일관되지는 않아요. 일본도 어떤 사람이 총리로 집권하느냐 혹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입장도 많이 달라져요. 물론 일본 국민들은 다 그렇지 않고요.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는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는 걸로 보여요. 일본의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를 되게 부각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 중에서 역사를 잘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일본 정부의 입장은 조금 변화는 있어 왔어요. 이런 식으로 1993년에 고노라는 분이, 고노 장관님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위안부는 위안부의 설치 운영이나 아니면 위안부의 이송 이런 것들에 일본 군대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관헌, 이건 이제 정부 기관을 얘기하거든요. 관원이 직접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일본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한 건데,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위안부 운영에 직접 간섭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일본이 당시에 다른 주변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2차 세계대전 때 침략하고 그 나라들에게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해요. 지금 여기 무라야마 담화도 보시면 이분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막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전쟁의 길을 걸어서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모든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바친다. 우러나오는 사죄를 바친다. 사죄의 심정을 표현한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려는 의사,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의사를 가진 정치인들도 있어요. 있는데 아닌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아닌 경우들도. 여기 이제 저거거든요.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여러 신사들 중에서 전쟁 범죄자들을 모셔놓은 그런 신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참배함으로써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뭐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고, 이런 행동들을 이런 식으로 내비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항상 열어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본인이라고 해서 다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일본도 과거에 정부 차원에서 일부 사과를 한 사례가 있기는 있다. 근데 그게 정부가 정권이 뒤집어지고 나서 다시 또 부정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